브레이크가 비명을 질렀다. 회색 관광버스의 코가 아래로 꺾이며 차체가 통나무처럼 흔들렸다. 누군가의 비명이 창문을 흔드는가 싶더니 오른편 타이어가 무릉덩이를 파고 들어가며 버스가 도로 가장자리로 미끄러졌다. 손잡이들이 일제히 덜컹거리고 통로 끝에서 종이컵들이 쏟아졌다. 붙잡으세요. 기사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순간 앞좌석 위에서 캐리어가 미끄러져 떨어졌고 뒤에서 누군가의 팔이 내 어깨를 세차게 끌어당겼다. 나는 엎어지듯 안쪽 좌석으로 밀려 들어갔다. 낙엽과 비 냄새가 온 차 안을 채웠다. 긴장으로 시간은 길게 늘어났고 버스는 마지막으로 몸을 크게 길게 흔들더니 철제 난간 앞에서 간신히 멈춰섰다. 정적이 한 번, 두 번, 숨들이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소리.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 앞에 젖은 머리칼을 한 여자가 있었다. 손등에 굵은 핏줄이 돋은 그 손이 아직도 내 어깨를 붙잡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또렷하고 낮은 목소리. 괜찮습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샜다. 아닌가, 조금 무섭군요. 여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손을 뗐다. 영희라고 해요. 급브레이크 때는 통로보다 좌석이 안전해요. 정우입니다. 올 겨울이 유난히 미끄럽네요. 우리는 서로를 한 번 더 확인하듯 바라보다가 동시에 창밖을 보았다. 얕은 골짜기로 낙엽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기사는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동호회 사람들은 서로의 멍과 긁힌 상처를 확인했다. 몇 분 뒤 다른 버스가 도착했고 우리는 계획했던 온천 대신 가까운 고택마을로 목적지를 바꿨다. 누군가는 아쉬워했고 누군가는 살아있음이 고맙다며 박수를 쳤다. 나는 손가방을 집어들다 멈췄다. 내 우산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꽃무늬가 박힌 작은 접이식 우산 하나가 좌석 밑에 숨어 있었다. 혹시 이거 영희가 웃었다. 제 겁니다. 그럼 정우 어르신 우산은 제가 들고 있던 회색이겠네요. 우리는 우산을 바꿔 들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스쳤다. 사람은 이렇게 우연히 아무렇지 않게 서로의 것을 들게 된다. 물건부터 마음까지. 고택마을 초입, 돌담이 비에 젖어 검은 윤이 돌았다. 동호회 회장이 대충 일정을 다시 짰다. 기와지붕 아래 마당에서 국화차를 마시고 작은 전시관을 둘러보고 점심은 장터국밥으로. 떠는 손을 잡아주는 사람, 떨어진 모자를 주워주는 사람, 버스 사고가 만든 작은 연대가 마을로 옮겨졌다. 나는 영희와 나란히 걸었다. 무릎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대신 어르신은 어깨에 힘 좀 빼세요. 계속 굳어 있어요. 그럼 손 한 번만. 나는 내 어깨를 툭툭 쳤다. 이제 됐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남자는 넘어지면 일어나는데 시간이 더 걸리죠. 우리는 기와 처마 밑 평상에 앉아 차를 받았다. 김이 올라오고 국화향이 비냄새와 섞였다. 그때 첫 번째 해프닝이 벌어졌다. 회장이 급하게 달려왔다. 큰일이다, 큰일. 회비봉투가 없어졌어. 모두가 술렁이었다. 비상금처럼 모아둔 회비봉투가 사라졌다. 방금 전까지 회장의 가방 안에 있었던 봉투였다. 눈치는 금세 흘렀다. 비슷한 나이의 이방인 부부가 우리 무리 사이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고 작은 아이가 침 발린 손가락으로 간식을 뒤적거렸다. 오해하지 맙시다. 나는 먼저 입을 열었다. 잃어버린 건 사실이고 누군가가 가져갔다면 되돌려 놓으면 됩니다. 영희가 조용히 내 옆에 섰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모두가 조금 놀란 상태예요. 그때 장터 쪽에서 분주한 발소리. 전시관 앞 CCTV를 보던 마을 이장이 손짓했다. 봉투, 저기 저 꼬맹이가 들고 뛰다 떨궜네. 바람에 처마 밑으로 들어갔어. 사람들의 얼굴이 한 번에 풀어졌다. 회장은 허리를 굽혀 아이에게 사탕을 쥐어주고 봉투를 받아들며 우스운 표정으로 우리를 돌아보았다. 큰일은 촌극으로 끝났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는 오래전 어떤 밤의 큰일을 떠올렸다. 그건 촌극이 아니었고 오래도록 내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 점심 무렵 장터 국밥집은 붐볐다. 젓가락통이 바스락거리고 김이 시야를 흐렸다. 동호회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고 나는 영희와 나란히 앉았다. 버스 사고 아니었으면 오늘 이야기는 없었겠죠? 영희가 말했다. 없었겠죠? 그런데도 신기해요. 위기는 때로 사람을 붙잡아주기도 하니까. 우리는 국물 한 숟가락을 동시에 떠올렸다. 혀끝에 얹히는 뜨거움이 마음속 얼음장을 녹이는 듯 했다. 정우 씨, 그런 얼굴이에요. 어떤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너무 오래 쓴 얼굴. 나는 웃으려다 그만뒀다. 틀리지 않군요. 식사 후 마을 작은 문화회관에서 실버 가요 경연 예선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렸다. 동호회 사람 몇이 장난삼아 우리를 밀었다. 나가요. 둘이 듀엣. 우리는 한사코 손사래를 쳤지만 사회자는 이미 우리 이름을 적고 있었다. 다음 참가자는 어르신 듀엣. 바람과 등불.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두 번째 해프닝. 반주기가 고장나서 전주가 2배 빠르게 재생되기 시작했다. 조마조마한 눈빛들이 관객석에서 튀었다. 나는 영희를 힐끗 봤다. 그녀는 눈썹을 살짝 올리고 입모양으로 말했다. 그냥 가요. 우리는 반주를 무시하고 박수를 리듬 삼아 한 소절씩 번갈아 불렀다. 관객이 호흡을 붙여주었다. 마이크는 삐걱거렸지만 노래는 의외로 끝까지 갔다. 내려오는 길 영희는 아이처럼 웃었다. 창피했죠? 흔치 않은 승리였어요. 기계에 앉았으니까. 오후 비는 더 가늘어졌다. 버스는 수리되어 돌아가기로 했다. 돌아오는 길은 오히려 평온했다. 사고 직후의 긴장보다 사건이 우리를 묶어놓은 탓이었을까. 좌석등이 등받이를 눌렀고 창밖 산등성이가 흐릿했다. 영희가 창문에 기대어 물었다. 정우 씨는 왜 혼자 지내요? 혼자가 익숙해져서요. 처음부터 혼자는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나는 대답을 굴렸다. 젊었을 때 함께 만들던 게 있었어요. 작은 회사. 함께라면 뭐든 되겠다 믿던 때. 그런데 어느 날 함께했던 사람이 나 없이도 된다고 했죠. 그날 이후로 나는 오래 미워했고 그 사람은 오래 잘 살았어요. 영희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종이 티슈를 한 장 뽑아 내 손에 쥐어줬다. 버스는 흔들리는데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그날 저녁 우리는 버스가 출발했던 문화센터 앞에서 흩어졌다. 사람들은 등을 두드리고 다시 보자는 인사를 나눴다. 영희가 마지막으로 우산을 내밀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돌려드려요. 아, 제 회색 우산. 네. 덕분에 오늘 비 맞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산을 다시 바꿔들었다. 그러자 그녀가 가볍게 덧붙였다. 다음 주에 동호회 산책이 있어요. 올래요? 나는 잠시 망설였고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뒤 강바람이 산책로에 은행잎을 쓸며 지나갔다. 노란 잎사귀가 우리 앞을 걸었다. 영희는 보폭을 줄여 내 옆에 나란히 섰다. 오늘은 제가 밥 살게요. 지난번 듀엣 비용 우승도 못했는데요. 그럼 패자 위로금. 우리는 웃었다. 그러는 사이 세 번째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둑 아래 테이블에 앉아 따끈한 어묵탕을 나누던 때였다. 잠깐만요. 영희가 가방을 뒤적였다. 지갑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이 허공에서 떨렸다. 나는 조용히 계산을 마치고 주변 CCTV가 있을 만한 곳을 살폈다. 분식 트럭 아저씨가 말했다. 방금 검은 점퍼 입은 젊은 친구가 여기서 손을. 그는 일부러 말을 삼켰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강둑 아래 벤치, 점퍼 청년이 급히 자리를 뜨고 있었다. 나는 뛰지 않았다. 대신 영희의 팔을 살며시 잡았다. 괜찮아요. 경찰에 신고하고 카드를 정지하면 돼요. 그녀는 시선을 내렸다. 미안해요. 왜요? 나이가 들어도 잃어버리면 여전히 두렵네요. 두려운 건 살았다는 증거죠. 그리고 나는 잠깐 멈추었다. 잃은 걸 채워주는 게 사람이에요. 그날 밤 영희는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지갑은 찾았어요. 쓰레기통에서. 카드만 빠졌고 현금은 그대로. 이상하죠? 누가 그러죠? 나는 답했다. 여분의 시간을 가진 사람. 그리고 덧붙였다.
다음엔 카드만 두고 지갑은 가져가라 전해주죠. 그녀는 웃음 이모티콘을 보냈다. 또 산책해요. 나는 짧게 답했다. 네. 그 주말 동호회 소풍이 있었다. 마을 풍물패가 나와 북을 쳤고 농악 소리에 맞춰 몇몇이 어설프게 춤을 추었다. 우리는 계획 없이 작은 퍼레이드에 합류했다. 해프닝은 늘 소풍과 함께 온다. 노래가 중간에 끊기고 앰프에서 잡음이 났다. 누군가의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 논두렁에 빠졌다. 젊은 커플이 우리를 휴대폰으로 찍으며 할머니 할아버지 귀여워라며 깔깔거렸다. 영희는 슬쩍 내 팔을 꼬집으며 속삭였다. 귀엽대요. 나쁘지 않군요. 그런데 그때 소풍의 소음 속에서 아주 낯선 목소리가 포착됐다. 저분 아니야? 예전에 뉴스에 나왔던 사업 망하고 누군가한테 배신당했다던 그 사람이라니까. 나는 귀를 막지 않았지만 소리가 멀리서 오는 것처럼 들렸다. 영희가 바로 나를 봤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말은 그랬지만 오래 묻어둔 돌멩이가 다시 뒤집히는 기분이었다. 오후 햇살이 약해지자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흩어졌다. 영희가 돌아가는 길목에서 말했다. 정우 씨, 집에 차 한잔하러 갈래요? 나는 의아하게 그녀를 보았다. 다음엔 제가 둘러앉을 테니까요. 지난번처럼 비도 반주기도 못 믿겠고. 그럼 오늘은 기계 대신 사람이군요. 네. 사람을 믿어볼래요? 그녀의 집은 오래된 연립의 끝동, 낮은 담벼락 안에 작고 단정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 오래 묵은 나무와 비누 향이 섞인 냄새가 났다. 좁은 거실 벽엔 조그만 풍경 사진들이 줄을 섰다. 아이들 사진은 없었다. 나는 고개를 돌리다 작은 장식장을 보았다. 유리문 안에 고이 꾹꾹 눌러 담긴 오래된 앨범. 표지가 달아 있었다. 차 먼저 끓일게요. 영희가 부엌으로 갔다. 나는 자리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유리문 안에서 한 장의 사진이 미끄러져 나와 바닥에 툭 떨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였다. 사진 속에서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다. 내 위를 지나갔던 그 이름, 내 삶의 어느 계절을 부러뜨렸던 그 얼굴. 동수. 내 손이 얼어붙었다. 이 사진 영희가 쟁반을 들고 돌아오다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피가 빠지는 게 보였다. 그녀는 컵을 식탁에 내려놓고 작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 남편이었어요. 나는 사진을 제자리에 다시 올려두었다. 마치 유리문을 닫으면 과거도 함께 닫히기라도 하는 듯이. 그러나 유리문 안쪽에 그 얼굴은 계속 웃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차에서 김이 올랐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같은 김을 바라보았다. 영희가 먼저 고개를 들었다. 정우 씨.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죠? 그럴지도요. 나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세상은 우연으로 가득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돌아오는 날이 있군요. 그녀는 팔짱을 끼고 내 앞에 앉았다. 그 사람은 죽었어요. 압니다. 어떻게? 신문에 났으니까요. 우리는 같은 기억을 서로 다른 시간으로 꺼내들었다. 내겐 배신의 밤이었고 그녀에겐 남편의 야망과 몰락이 한 몸처럼 흔들리던 시절이었다. 그 사람은 누구보다 빨랐고 누구보다 욕심이 많았죠. 내가 말했다. 그리고 누구보다 외로웠어요. 그녀가 덧붙였다. 우리는 잠깐 오래된 적의 무게와 오래된 사랑의 무게를 서로 교환한 사람들처럼 침묵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짧고 단호하게. 영희가 문으로 갔다. 나는 앉은 자리에서 등받이를 펴고 귀를 기울였다. 현관 앞에서 낮고 조심스러운 남자 목소리. 어머니. 영희가 놀라 탄성을 삼켰다. 왔구나. 연락도 없이 죄송합니다. 잠깐 들렀다 가려고요. 들어와. 신발이 복도에 놓이는 소리, 바람이 따라 들어오는 소리. 거실로 들어온 남자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눈을 마주쳤다. 어딘가 익숙한 턱선과 눈매. 동수의 얼굴에서 윤곽 몇 줄을 가져온 듯한 인상이 번개처럼 스쳤다. 영희가 소개했다.
우리 아들 현우예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 인사를 받았다. 현우는 나를 한 번, 사진 장식장을 한 번 보고 아주 미세하게 표정이 굳어졌다. 어머니,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영희가 나를 보았다. 괜찮으시죠? 나는 의자에 가볍게 손을 얹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잠깐 마당에. 그러나 나는 마당으로 나가지 않았다. 주방과 거실 사이 가느다란 벽에 기대 서서 말들이 벽지를 통과하는 속도를 느꼈다. 현우가 낮게 말했다. 어머니, 앞으로 이런 만남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끝이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었지만 감정의 돌기가 느껴졌다. 이런 만남이라니. 아시잖아요. 아버지와 얽혀있던 분이라면 우리에게 불필요한 소문이 생길 수 있어요. 영희의 숨이 길어졌다. 현우야, 내가 걱정하는 건 알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는 더 낮췄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씨줄로 얽힌 누군가를 쉽게 가족에 들릴 수 없어요. 흥분이 아니라 계산된 냉기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물러섰다. 걸음이 마룻바닥에 눌려 자국을 남겼다. 그때 내 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 나는 반사적으로 통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잠깐의 침묵 뒤 사포로 벽을 갈아내는 듯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흘렀다. 정우 씨 맞죠? 누구십니까? 당신, 오늘 강둑에서 지갑 잃어버린 그 여자와 있었죠? 카드만 빼고 지갑을 돌려놓은 사람 나예요. 공기가 가늘게 갈라졌다. 왜 전화했습니까? 경고하려고. 그는 담담했다. 당신 옆에 그 여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과거에 묶여 있어요. 누군가의 빚이 아직 남아있고 그 빚은 사람을 데려가죠. 누구? 조만간 보면 알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잠깐 멈췄다. 당신도 조심해요. 오래 미워한 사람은 자신에게도 위험하니까. 통화가 끊겼다. 내가 거실로 돌아서자 현우가 이미 코트를 집어들고 있었다. 실례했습니다. 그는 내게 형식적인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의외로 조용했다. 영희가 방문에 손을 댄 채 한동안 굳어서 있었다. 나는 다가가 물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닮았죠? 똑똑하고 빠른.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차는 식어 있었다. 그녀는 찻잔을 들다가 멈췄다. 정우 씨, 우리 여기서 멈출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오래전 내 안에서 시작되어 아직 끝나지 않은 문장이 혀끝까지 올라왔다. 멈추면 평온할까요? 그러나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다. 한 번만 더 걸어요. 멈추기 전에.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모르는 번호의 목소리, 빚이라는 단어, 동수의 얼굴과 영희의 눈물, 현우의 정중한 냉기, 그리고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오래된 분노. 창밖에 비가 다시 왔다. 유리창 위로 머리카락 같은 물줄기가 흘렀다. 나는 웃겼다. 버스 사고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이 없었을까? 아니, 아마 다른 모양으로 왔을 것이다. 우산을 바꿔 들듯이 사람은 결국 서로의 무게를 나누어 든다. 이튿날 오후 영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혹시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엄마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게 나왔어요. 나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갑니다.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상자가 하나 올려져 있었다. 상자 뚜껑에는 낡은 리본이 매여 있었고 리본 끝은 해져 있었다. 그녀가 끈을 풀었다. 안에는 편지 몇 통과 노랗게 바랜 영수증, 그리고 사진 몇 장. 나는 사진을 하나 집어들었다. 골목 현수막, 빗물. 젊은 남자 셋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가운데는 동수, 오른쪽에는 나, 왼쪽에는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이목구비가 현우와 닮은, 그러나 더 거칠고 젊은 얼굴. 사진 뒷면에 흐린 펜글씨. 첫 재개발 계약 날. 축하해, 우리. 이 상자
어디서 찾았어요? 벽장 안쪽, 선반 뒤. 영희가 말했다. 아마 남편이 숨겨둔 것 같아요.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은 열어보고 싶었어요. 나는 편지 하나를 펼쳤다. 넌 늘 너무 빨라. 난 늘 너무 늦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했지. 하지만 돈 냄새는 사람을 바꾸더라. 미리 미안하다고 할게. 내가 모르게 일이 좀 진행될 거야. 이게 우리 마지막 귓속말이었으면 좋겠다. 서명은 없었다. 그러나 그 문장들은 분명 동수의 필체였다. 위장이 서늘해졌다. 영희 씨,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건 우리 셋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차분한 공기를 깨는 소리가 집 앞에서 났다. 낮고 거친 시동, 창틀을 스치는 실루엣. 나는 본능적으로 커튼을 젖혔다. 골목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운전석 창이 천천히 내려가고 담배 끝 불빛이 눈을 찔렀다. 우리가 서로를 본 순간 그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본 사람처럼 턱을 까딱했다. 그리고 차창 너머로 들리는 낮은 목소리. 정우 씨, 산책 계속하시죠? 오늘은 차로. 영희가 내 팔을 움켜쥐었다. 손이 차갑게 젖어 있었다. 누구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입술에서 나온 건 짧은 숨과 한마디. 예고편. 차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고 집안의 공기가 다시 우리 둘의 것으로 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렸다. 나는 의자에 앉아 상자의 나머지 편지를 맨 아래까지 훑었다. 그중 한 장, 종이 모서리가 유난히 달아 있었다. 빚은 오래 버티는 이름이다. 우리 셋 중 누가 넘어지든 남은 둘은 그 이름을 대신 들어야 한다. 나는 손가락으로 종이 끝을 눌렀다. 그 문장이 금속처럼 차가웠다. 영희가 다가와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나는 한참 동안 답하지 못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오래전 버스 브레이크처럼 길게 줄어들었다. 마침내 내가 말했다. 사람. 일단 사람부터. 그날 밤 우리는 약속했다. 멈추기 전에 한 번만 더 걷자고. 과거와 현재의 가장 얕은 다리 위를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잡고, 그리고 그 다리 한가운데에서 누군가 우리를 부를 때 돌아보자고. 밤 공기가 축축하게 내렸다. 다음 날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강둑으로 나갔다. 전날 밤 골목 끝에 섰던 검은 차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 위로 떠오르는 아침 안개 속에서 그는 멀리서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정우 씨, 영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느 날의 밝음 대신 묘한 긴장이 배어 있었다. 어제 현우가 전화를 했어요.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정우는 잠시 하늘을 보았다. 은행나무가 아직 젖은 노란 빛을 머금고 있었다. 자식이 부모를 지켜주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다.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영희는 대답하지 못하고 손을 가만히 주머니에 넣었다. 그 순간 뒤에서 자동차 경적이 울렸다. 그 검은 차였다. 창문이 열리더니 어제의 남자가 손짓을 했다. 산책이라 했잖아요. 오늘은 동승자로. 영희의 손이 떨렸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차 쪽으로 걸어갔다. 당신 누구요? 남자는 웃었다. 동수 씨의 친구. 아니, 빚을 물려받은 자라고 합시다. 그는 영희를 흘끗 보며 덧붙였다. 부인의 과거를 내가 더 잘 알지요. 정우가 발걸음을 멈추자 남자는 차문을 닫고 달려갔다. 검은 차는 강둑을 따라 천천히 사라졌다. 영희가 다급히 말했다. 저 사람 나도 알아요. 동수의 거래처 중 한 명이었어요. 재개발 이권에 얽혔던. 정우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럼 빚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군요. 며칠 뒤 동호회 산책 모임이 다시 열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즐거움보다 불안이 앞섰다. 걷던 중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한 회원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아우성쳤고 또다시 사람들의 눈이 서로를 향했다. 또야? 누군가 불평했다. 이번에도 CCTV에서 금세 밝혀졌다. 지나가던 학생이 지갑을 집었다가 돌려주려는 순간 오해가 불거진 것이었다.
모두가 허탈하게 웃었지만 정우는 웃지 않았다. 같은 패턴.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라짐을 만들고 그로 인해 사람들을 흔드는 듯 했다. 산책 후 영희는 정우를 집으로 불렀다. 정리하다 또 나온 게 있어요. 상자 속에는 오래된 서류철이 들어 있었다. 낡은 계약서와 정체불명의 각서들. 그중 한 장에 정우의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정우 보증인. 그의 손끝이 굳었다. 이건 나 모르게 쓴 거야.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수가 당신 이름을 쓴 거예요. 그때 당신이 모든 빚을 떠안게 된 거죠. 정우는 눈을 감았다. 오래 묻어둔 분노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동시에 영희의 떨리는 손길이 보였다.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긴 세월을 억울하게 살았는지. 하지만 정우 씨, 나는 당신을 배신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저 모른 척하고 싶었을 뿐. 그 순간 현관문이 쾅 열렸다. 현우였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제 됐네요. 아버지가 남긴 건 결국 이거였어요. 빚과 증오. 어머니, 저 사람과의 만남, 오늘로 끝내주세요.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러나 봉투 가장자리에서 삐져나온 한 장의 문서가 정우의 눈을 사로잡았다. 재개발 이익분배표 1989. 거기엔 동수와 함께 낯익은 다른 이름들이 선명히 적혀 있었다. 정우는 봉투를 붙잡았다. 현우와의 손이 맞부딪혔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순간 봉투가 찢어지며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날렸다. 영희가 비명을 삼켰다. 종이 사이사이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풀거렸다. 그 사진 속에는 동수, 그리고 정우, 그리고 또 다른 얼굴이 함께 웃고 있었다. 바로 오늘 강둑에서 검은 차를 몰던 남자의 젊은 시절 얼굴이었다. 정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과거와 현재, 사랑과 배신이 한자리에 포개졌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단순한 노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구나. 서류들이 바닥에 흩날리며 방 안은 마치 바람 한가운데 놓인 것처럼 어지러워졌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들을 주워 담으려 했고 현우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정우를 막아섰다. 이건 우리 집안 문제입니다. 당신이 낄 자리가 아니에요. 정우는 굳은 얼굴로 현우의 손을 뿌리쳤다. 아니, 내 이름이 여기 있잖아. 내 인생을 망가뜨린 종이들이 지금 내 발밑에 굴러다니고 있다고. 현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곧 냉정하게 웃었다. 그래서요? 지금 와서 복수라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사진을 들어 올렸다. 젊은 시절의 동수와 그 옆에서 미소 짓는 낯선 남자. 바로 검은 차를 몰던 자였다. 이 사람 아직 살아있군. 현우가 눈길을 피하며 봉투를 움켜쥐었다. 그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지금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때였다. 창문 밖에서 자동차 시동 소리가 다시 울렸다. 낯익은 굵은 엔진음. 검은 차가 집 앞에 서 있었다. 창문이 내려가며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우 씨, 이제 아시겠죠? 당신의 과거와 그녀의 과거는 하나였다는 걸. 그리고 그 과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영희가 창백한 얼굴로 창문을 향해 소리쳤다. 그만해요. 우리를 왜 괴롭히는 거예요? 차 안의 남자는 짧게 웃었다. 괴롭히는 게 아니죠. 청구하는 겁니다. 아직 갚지 않은 빚을. 그 순간 검은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며 굉음을 남겼다. 방 안에는 종이와 침묵만이 흩어져 있었다. 정우는 사진을 가슴에 움켜쥐며 낮게 말했다. 이제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과거를 끝내야만 우리의 사랑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동시에 현우는 차갑게 중얼거렸다. 과거를 끝내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합니다. 그게 누가 될지는 두고 보죠.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 한 장이 바람에 뒤집혔다. 그 위엔 흐릿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재개발 3차 계약 미결. 정우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다. 심장이 다시 두근거렸다. 끝나지 않은 거래. 끝나지 않은 빚.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배신과 복수의 무대라는 것을. 이른 아침, 정우는 집 앞에 흩날리던 서류 한 장을 다시 펼쳤다. 재개발 3차 계약 미결. 종이 끝에는 희미한 도장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분명 동수의 것이었지만 서명란에는 또 다른 이름이 덧붙어 있었다. 낯선 이름. 그러나 정우는 즉시 그 이름을 알아봤다. 바로 어젯밤 검은 차를 몰던 사내였다. 전화벨이 울렸다. 정우는 무심코 수화기를 들었다. 낮고 거친 목소리. 보셨습니까?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무슨 말이요? 빚은 기록된 대로 흘러야 합니다. 동수가 갚지 못한 몫을 이제 당신이 갚아야 할 차례라는 거죠. 나는 이미 잃을 만큼 잃었어. 아직 아닙니다. 사랑을 얻었으니까. 얻은 게 있다면 잃을 것도 있는 법이죠. 정우는 숨을 고르며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손끝은 차갑게 떨렸다. 그는 영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오늘은 만나지 말아요.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잠시 침묵, 그리고 영희의 낮은 목소리. 정우 씨 이미 늦었어요. 아침에 현우가 검은 차 사람과 만났어요. 정우는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췄다. 뭐라고요? 창밖에서 봤어요. 현우가 봉투를 들고 나가더니 그 사람과 짧게 대화를 나누더군요. 그리고 서류 몇 장을 건넸어요. 정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현우까지 얽힌 건가? 그날 오후 동호회는 근교 산행을 나섰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정우와 영희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산길 중턱, 갑자기 한 여성이 미끄러져 넘어졌다. 사람들은 놀라 몰려들었고 정우도 급히 달려갔다. 그러나 그 와중에 누군가가 그의 배낭을 열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돌아보자 낯선 그림자가 숲길 사이로 사라졌다. 배낭 안에는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뭔가를 확인하러 온 듯한 손길이었다. 영희가 손수건을 건네며 속삭였다. 정우 씨 우릴 시험하는 거예요. 겁을 주고 선택을 강요하려는 거예요. 정우는 손수건을 쥔 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제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전쟁이 될 겁니다. 산행이 끝나고 모두가 흩어지자 현우가 정우를 붙잡았다. 눈빛은 서늘했다. 아직도 어머니를 놓지 않을 생각입니까? 정우는 담담히 말했다. 나는 놓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붙잡으려는 건 진실이 아니라 그림자야. 현우의 얼굴이 굳었다. 그림자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아버지의 과거는 당신에게 복수를 줬을지 몰라도 내겐 상처만 줬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지우려면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정우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한 장의 계약서를 꺼내 현우에게 내밀었다. 이 서류, 내가 건넨 거 맞지? 현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나 곧 웃으며 종이를 돌려줬다. 증거 없잖아요. 어른답지 못하시네요. 바로 그때 멀리서 검은 차의 헤드라이트가 반짝였다. 산길 어둠 속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차. 그 안에서 낯익은 얼굴이 창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다음은 산에서 끝낼까요? 정우는 무릎이 굳어졌다. 영희는 그의 팔을 꽉 붙잡았다. 현우는 눈을 돌리며 말했다. 들으셨죠? 끝낼 시간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산허리를 파고들며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이제 과거의 빚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검은 차의 헤드라이트가 산길 어둠을 찢듯이 번쩍였다. 그 빛에 정우와 영희, 그리고 현우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차 안에서 남자가 천천히 내렸다. 젊은 날 사진 속 웃음을 지었던 얼굴이 이제는 주름과 흉터로 얼룩져 있었다. 드디어 세 사람이 모였군. 그의 목소리는 바람과 섞여 낮게 울렸다. 동수의 과거, 내 목, 그리고 남겨진 빚. 오늘 여기서 매듭을 지읍시다. 정우가 앞으로 나섰다. 매듭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건드리지 마시오. 그러나 남자는 웃었다. 감당? 당신은 이미 감당했지. 잃고 기다리고 미워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걸 잃을 차례요. 사랑이든 아들이든. 영희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만해요.
우리에겐 더 이상 줄 것도 빼앗길 것도 없어요. 남자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빚은 장부대로 흘러야 합니다. 그는 손짓을 했다. 뒤이어 산길 아래에서 또 다른 그림자 둘이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점퍼를 입은 청년들이었다. 순간 현우가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세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정우가 놀라 그를 붙잡았다. 현우, 넌 빠져 있어라. 아니에요. 이건 제 몫입니다. 아버지의 빚을 제가 갚아야 해요. 그리고 어머니를 지키려면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남자는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피는 속일 수 없군. 그러나 정우는 현우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아니야. 빚은 내 몫이 아니다. 빚은 그들의 욕심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야. 내가 대신 짊어지면 또 다른 희생이 될 뿐이다.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당신이 대신 짊어지겠다는 겁니까?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남은 생이 얼마든 그걸로 끝내겠다. 그 순간 산길에 굉음이 울렸다. 낙석이 굴러내리며 차 한 대를 덮쳤다. 돌이 튀며 검은 차의 앞 유리를 깨뜨렸고 청년들이 허겁지겁 뒤로 물러났다. 어둠 속에서 갑작스러운 자연의 사고가 모든 긴장을 갈라버렸다.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차로 돌아갔다. 오늘은 운이 좋군. 하지만 오래가지 않을 거요. 곧 다시 올 겁니다. 차는 헤드라이트를 끄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정적이 내린 산길. 영희는 무너질 듯 정우의 팔에 매달렸다. 정우 씨,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정우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건 시작일 뿐이야. 이제 과거와 빚을 끝내려면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해. 현우는 여전히 굳은 얼굴로 어둠을 바라봤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처음으로 흔들림이 있었다. 그는 낮게 말했다. 만약 다시 그들이 나타난다면 이번엔 저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정우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다. 그럼 함께 끝내자. 내 어머니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현우는 망설이다가 마침내 그의 손을 잡았다. 바람은 잦아들었지만 사너리 어둠 속엔 여전히 무언가가 숨을 쉬고 있었다. 과거의 빛, 복수의 그림자, 그리고 황혼의 사랑. 이제 그 모든 것은 피할 수 없는 최후의 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밤하늘에 구름이 몰려들었다. 바람은 불길한 소리를 내며 골목을 훑었다. 정우는 오래된 사진과 서류를 다시 펼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글자들은 낡아 있었지만 그 의미만큼은 선명했다. 동수, 검은 차 남자, 그리고 나 셋이 한 장의 계약에 얽혀 있었다. 영희는 손을 떨며 물었다. 정우 씨, 이 모든 걸 이제 어쩌시려는 거예요? 정우는 낮게 대답했다. 끝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 순간 현관문이 요란하게 두드려졌다. 쾅, 쾅, 쾅. 현우가 먼저 문을 열려 하자 정우가 가로막았다. 그러나 문은 안에서 열기도 전에 밖에서 밀려 열려버렸다. 검은 차 남자가 들어섰다. 눈빛은 싸늘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좋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냅시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내던졌다. 수십 장의 종이가 흩날렸다. 그중 몇 장에는 선명히 찍힌 도장이 있었다. 이게 바로 동수가 남긴 마지막 장부요. 빚의 총합, 이자의 누적, 그리고 보증인의 이름. 정우, 바로 당신이지. 정우의 눈에 피가 솟구쳤다. 내 이름을 팔아먹고 내 청춘을 망가뜨린 게 그들이었어. 그런데 아직도 그걸 들고 협박을 하겠다는 건가? 남자는 비웃었다. 협박이 아니요. 청구요. 당신이 사랑을 얻었으니 이제 값도 치러야지. 영희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당신들 아직도 빚을 말해요? 내 남편이 죽은 뒤에도 우리 가족을 이렇게 올가매야 속이 시원해요? 남자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그러나 곧 차갑게 웃었다. 죽은 자의 그림자는 산자가 대신 지는 법이죠. 그때 현우가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눈이 크게 흔들렸다. 잠깐, 이건 뭐죠? 제 이름이 여기에도 있잖아요.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종이 위 미완의 계약서 하단에 현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우가 당황스레 중얼거렸다. 내 이름이 왜 거기?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왜냐고요? 내 아버지는 이미 내 미래까지 저당 잡혔으니까. 빚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법이니까. 현우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종이를 구기며 외쳤다. 거짓말이야. 난 아버지의 잘못을 지고 싶지 않아. 정우는 곧장 그의 손을 붙잡았다. 현우야, 너는 그럴 필요 없어. 빚은 내 몫이 아니야. 우리가 끝내야 할 건 과거지. 내 인생이 아니야. 그러나 검은 차 남자는 냉정하게 덧붙였다. 아니, 바로 그 과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미 얽혔지. 이제 선택해라. 사랑을 위해 희생할 건가 아니면 복수를 위해 파멸할 건가. 방 안의 공기는 숨조차 무겁게 가라앉았다. 영희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다. 정우와 현우, 그리고 검은 차 남자의 시선이 얽히며 마침내 오래된 비밀의 마지막 막이 열리려 하고 있었다. 정우는 흔들리는 현우의 손을 더 강하게 붙잡았다. 내 미래는 여기 있지 않다. 내 아버지가 남긴 그림자에 갇히지 마라.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검은 차 남자는 서류를 다시 테이블에 쾅 내던졌다. 이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야. 수십 년간의 빚이 아직 남아있다. 갚아야 할 건 갚아야 한다. 그 순간 정우가 의자를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래, 빚은 갚아야지. 하지만 그건 돈이나 계약으로 갚는 게 아니다. 사람의 잘못은 사람으로 끝내야 한다. 정우는 서류를 한 움큼 집어들고 촛불 위에 던졌다. 불꽃이 치솟으며 낡은 종이가 순식간에 타올랐다. 남자가 달려들었지만 현우가 그의 팔을 막아섰다. 이제 그만두세요. 제 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제 어머니는 충분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끝내요. 남자는 이를 갈며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불길은 이미 모든 기록을 삼켜버렸다. 더 이상 청구할 서류도 도장도 남지 않았다. 영희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정우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게 속삭였다. 우린 이제 과거의 포로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우리가 선택하는 길을 가요. 잠시의 침묵 뒤 남자는 어두운 표정으로 뒤돌아섰다. 좋아. 서류는 사라졌지. 하지만 기억은 남는다. 그게 널 계속 괴롭힐 거다. 그는 차가운 웃음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방 안에는 불꽃이 사그라든 뒤의 연기만 남았다. 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이제 알겠어요. 원망이 아니라 끊어내야 했던 거군요. 정우는 그의 등을 두드렸다. 맞다. 이제부터는 너와 네 어머니, 그리고 내가 새로운 시간을 만들자. 영희가 눈물 속에서 웃었다. 정우 씨, 이제는 정말 사랑을 믿어도 될까요?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말로 우리 사랑의 시작입니다. 창밖에 먹구름이 흩어지고 달빛이 잔잔히 비쳐들었다. 오랜 세월 묶여있던 빚과 배신, 복수의 그림자가 마침내 불 속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남은 것은 황혼의 두 사람과 새로운 내일을 향한 걸음뿐이었다. 사랑은 젊은 날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황혼의 외로움 속에서 더 진한 아픔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배신과 복수는 결국 불 속에서 사라졌고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믿음과 용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닿았다면 다음 이야기를 위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깊은 감동과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